남편은 내연녀와 혼외자까지 데리고 와 이혼을 강요했다. 아들이 내 앞을 막아섰다. 이혼해요. 외할아버지 헬리콥터 오면 우린 떠날 거예요. 한마디에 연회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은 공포에 질린 채 굳어버렸다. 나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 끝에 서 있었다. 화려한 황금빛 크리스탈 조명 아래 서 있었지만 등골은 서늘했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은 3년 전에 산 크림색 드레스였다. 치맛단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어 브로치로 겨우 가리고 있었다. 발에 신은 하이힐도 굽이 달아 있었다. 내 주위의 여자들은 실크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채 나지막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한성 그룹의 며느리였지만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은 한성 그룹의 송년회였다. 서울의 재계 인사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내 남편 이강민은 무대 위에 서 있었지만 그의 손은 나와 내 아들의 어깨가 아닌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4살쯤 되어 보이는 곱슬머리에 하얀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유라. 그 아이는 내 남편의 혼외자였다. 내 옆에는 아들 민준이가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8살. 아이는 사촌형에게 물려받은 몸의 반 사이즈나 큰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내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무대 위에서 강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연말을 맞아 양가 가족과 친구분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음악이 멎고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강민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와 박서연 씨는 오늘부로 혼인 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이리 올라와서 서명만 하세요. 다른 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도록.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곧이어 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쏟아졌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통쾌함.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샴페인 잔을 든 손가락이 떨려 유리잔이 손톱에 부딪히며 타닥 소리를 냈다. 엄마 민준이가 내 드레스 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나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파 속에서 시어머니인 최명숙 여사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줏빛 고급 실크 한복을 입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너 아직 거기 서서 뭐하고 있니? 내 아들이 분명히 말했잖니. 어서 올라와서 서명해. 나는 마른 입술로 작게 불렀다. 어머니,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나는 너처럼 쓸모없는 밥버러지 같은 며느리는 둔 적 없다. 민준이의 손이 내 손을 아프게 쥐었다. 그 고통은 나를 8년 전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때 나는 대신 다의 신, 그룹의 창업주이신 박태준 회장님의 외동딸이었다. 내가 강민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목이 쉬도록 반대하셨다. 아버지는 한성그룹 집안은 정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강민은 순해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아이라고 하셨다. 나는 믿지 않았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울고 싸우고 단식 투쟁까지 했다. 결국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셨다.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나는 기어코 결혼했다. 결혼식장에서 나는 나타나지 않을 단 한 사람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큰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강민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나만 있으면 돼. 나는 그 말을 8년 동안 믿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남자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결혼을 찢어버려야 할 종이 쪽지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박서연 씨, 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번 말하게 하지 마. 내가 막 발을 때려 할 때 민준이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달려나가 나를 막아섰다. 헐렁한 정장 속의 아들은 가여울 정도로 작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은 연회장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엄마,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강민이 비웃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리 내려와. 저 알아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무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가 몇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온 거 알아요. 아빠가 저 아줌마랑 놀러 다닌 것도 알고요. 할머니가 매일 엄마를 구박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밤마다 우는 것도 알아요.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아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8살짜리 아이가 내가 매일 밤 침실에 숨겨왔던 모든 굴욕을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최명숙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민준이를 잡아 끌었다. 네가 누구한테 사주받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민준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할머니의 손을 피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러고는 아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잡고 검은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는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댔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저 지금 그랜드 워커힐 호텔이에요. 네,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끄는 민준이가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15분 안에 오신대요. 나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어떤 할아버지, 아들? 왜 할아버지요?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세게 잡아당긴 것 같았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아버지가 정말로 내 이름을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아들은 마치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다는 듯이 그 두 글자를 태연하게 불렀다. 강민이 큰 소리로 비웃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박 회장님이 아직도 당신을 기억했다면 당신이 지금 그 꼴로 여기 서 있지는 않았겠지. 몇몇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민준이는 울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할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최명숙 여사가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저 모자 좀 끌어내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다가왔다. 내가 아들을 품에 안자 민준이가 다시 팔을 벌려 내 앞을 막았다. 한 경호원이 손을 뻗는 순간 연회장 밖에서 둔탁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일제히 커다란 유리창 쪽을 바라보았다. 밤하늘 아래 3개의 하얀 불빛이 호텔 앞마당을 향해 강하게 소용돌이치며 내려오고 있었다. 누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내려오고 있어. 바로 그 순간 민준이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아이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엄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프로펠러가 일으킨 먼지와 바람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은 웃음을 멈췄다. 한유라는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혼란의 순간 속에서 8년간의 굴욕이 한 곳에 응축되는 것처럼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일지 아닐지는 몰랐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작고 연약하지만 맹렬한 빛 하나가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일 수도 있고 혹은 한성그룹이 그토록 오만하게 지켜왔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폭풍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밤하늘을 가르는 소리에 연회장의 모든 유리창이 덜덜 떨렸다. 밖에서 쏘아진 탐조등 불빛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충격에 빠진 얼굴들 위로 차가운 흰 빗줄기를 그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거대한 연회장은 내가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팽팽한 침묵에 잠겼다. 민준이가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엄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희망을 품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정말 확신해? 민준이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해요. 내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연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한 줄로 들어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양쪽으로 갈라져 문에서부터 연회장 중앙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며 길을 열었다. 사람들은 저절로 양옆으로 물러났다. 아무도 감히 길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희끗희끗한 머리,
꼿꼿한 허리,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나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가 내 아버지 박태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가 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모습만이 남았다. 8년 동안 나는 다시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를 부르지 못했다. 8년 동안 나는 그를 정말로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불과 몇 걸음 앞에서 그는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내게 멎었다. 그 눈빛은 언론에서 늘 언급하던 대신그룹의 총수로서의 냉정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딸이 야위고 초라해지고 상처 입은 것을 본 아버지의 눈빛.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단 한마디였지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빠. 그 두 글자가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려 있다가 마침내 터져나오듯 내 목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회사가 처음부도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일어설 때도 나는 그가 떠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은 내 어깨에 닿으려 할 때 떨리고 있었다. 많이 말랐구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죄송해요, 아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재킷은 아직 따뜻했다. 익숙한 냄새. 어린 시절의 냄새. 내가 떠나기 전에 살았던 옛집의 냄새였다. 민준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외할아버지. 그는 즉시 허리를 숙여 아이를 꼭 껴안았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할아버지가 왔다. 민준이가 작게 말했다. 엄마가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그는 똑바로 서서 무대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연회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강민은 무대 위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오늘 밤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았다.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이었다. 갑자기 그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렸다. 자네는 내 딸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게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강민이 침을 삼켰다. 저희 부부의 사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일?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자네가 다른 여자와 혼외자를 이 서울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걸 사적인 일이라고 부르나?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한유라는 강민의 뒤로 물러섰다. 최명숙 여사가 황급히 다가왔다. 박 회장님, 이건 분명 오해가. 아버지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 그녀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소?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차가웠다. 오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가 10분 동안 문 밖에서 다 들었소. 최명숙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민이 애써 침착하려 했다. 회장님, 제 생각엔 저희가 따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 없다. 아버지가 말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그는 연회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회장하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8년 전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 결혼을 반대했소. 한성 집안은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내가 틀렸었어. 그는 나를 보았다. 반대한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내 딸을 혼자 이곳으로 들여보낸 것이 틀렸던 거야. 목이 메어왔다. 강민이 억지로 웃었다. 회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네는 내가 여기 그냥 이야기나 하러 온 줄 아나? 강민이 흠칫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즉시 서류철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열어 강민의 안무대 위로 던졌다. 자네가 직접 보게.
강민이 허리를 숙여 서류를 주었다. 첫 장을 넘기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장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장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최명숙 여사가 달려왔다. 그게 뭐냐? 강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오후부터 한성그룹의 최대 주주는 바뀌었소. 그는 잠시 멈추고 강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바로 나다. 연회장 전체가 폭발했다. 민준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엄마,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서 막 구조된 사람의 눈물이었다. 강민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빠를 리가 없어.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1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연회장의 공기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1년. 그는 1년 내내 준비해왔던 것이다. 강민이 그를 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버지가 대답했다. 내 딸을 울렸으니까. 회장의 그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8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 단지 아주 먼 곳에서 조용히 나를 다시 데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아버지가 내게로 몸을 돌려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집에 가자.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손.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주던 손.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내 손을 잡아주던 손. 나는 내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네, 아빠. 갈게요.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만으로도 심장이 차가워졌다. 8년 전 그 이름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지만 이제는 낯선 감각만 남았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강민이 무대에서 내려와 달려왔다. 연회장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거나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우리 따로 이야기하자.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나는 그 속의 공황 상태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에 강민은 잠시 멈칫했다. 서연아,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오해하지 마. 나는 웃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과거에 인내하던 아내의 웃음이 아니었다. 무슨 오해요? 그가 흠칫했다. 나는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조용히 해결? 당신은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내 아들 앞에서 당신의 혼외자를 안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그걸 조용히 해결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다. 연회장 전체가 들었다.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단지 내 굴욕만 크게 만들고 싶었을 뿐. 연회장은 조용했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아무도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민준이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강민이 아이를 보았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민준아, 아빠한테 이리 오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아빠는 엄마랑만 얘기해요. 민준이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엄마랑 있을 거예요. 강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박 회장님, 오늘 일은 따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따로 해결할 일은 없다. 오직 옳은 일과 그른 일만 있을 뿐이다. 강민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다. 아무도 그가 그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내 아버지 때문에, 방금 그 서류철 때문에, 방금 그 지분 때문에, 방금 그 권력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나는 그를 보았다. 언제부터 잘못했는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바람을 피웠을 때부터요? 아니면 혼외자를 데려왔을 때부터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8년 내내 나를 구박하도록 내버려 뒀을 때부터요?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뒤에 서 있던 한유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앞으로 나섰다.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오해예요. 아버지가 돌아섰다. 눈빛이 싸늘해졌다. 당신은 누구요? 한유라가 흠칫했다. 저는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여긴 당신이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오. 그녀는 물러서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최명숙 여사가 황급히 다가왔다. 박 회장님, 이 일은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보았다.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이오? 그녀가 침을 삼켰다. 이혼 문제는 천천히. 나는 웃었다.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연회장 전체가 들을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서명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천천히 하자고 하시네요. 최명숙 여사는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서연아, 미안해. 연회장은 조용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온갖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열이 펄펄 끓던 밤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임신했을 때 혼자 병원에 가던 날. 시어머니가 바닥에 그릇을 던지던 순간들. 내가 민준이를 안고 방에서 울던 밤들. 8년. 그 8년은 단 한마디의 사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사과하지만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건가요?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아버지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건가요? 그는 침묵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돌아섰다. 아빠, 우리 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내 손과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셋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강민이 크게 불렀다. 나는 이혼에 동의 못해. 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혼 안 해. 연회장이 다시 웅성거렸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오늘 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을 그렇게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혼 안 한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물었다. 그럼 저 여자는 뭐죠? 그는 침묵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저 아이는요? 그는 침묵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이혼하지 않겠지만 나를 지키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은 단지 당신의 명성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웃었다. 그럼 뭔데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우리 그냥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가 강민을 보았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일부터 자네는 더 이상 사장이 아니야. 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회장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가 들어갈 걸세. 강민이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러실 순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나는 할 수 있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민준이는 우리 둘 사이에 서서 걸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밖에는 헬리콥터 세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탐조등이 넓은 마당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민준이가 소리쳤다. 엄마, 저기 봐요. 너무 멋져요.
나는 아들의 손가락을 따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 인생이 곧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일으킨 강한 바람이 얼굴을 때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 새하얀 탐조등이 그랜드 워커힐 호텔 앞마당을 대낮처럼 밝혔다.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경호원들에게 막혀 넓은 원을 그리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사진 찍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 퍼졌다. 나는 이런 기분으로 어떤 장소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도망치는 것도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닌 누군가에 의해 인도되는 느낌.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빨리요. 아이는 아주 밝게 웃고 있었다.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만인지 아버지는 앞서 걸으셨다. 그의 걸음은 예전처럼 여전히 빨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와 민준이를 함께 이끌고 계셨다. 우리가 마당 중앙에 있는 헬리콥터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달려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다 되었나? 네, 다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게로 몸을 돌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나는 멈칫했다. 그 두 글자에 심장이 살짝 떨렸다. 아가씨, 8년 동안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나는 박태준 회장님의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8년 전 나는 그 신분을 내 손으로 버렸다. 민준이가 그 남자를 보더니 내게 작게 물었다. 엄마, 아가씨가 엄마예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맞다.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엄마뿐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다. 민준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웃었다. 어릴 때와 똑같이 환한 미소였다. 엄마,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나는 웃음이 터졌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돌아섰다. 언론사에 알려. 오늘 밤 소식은 한 글자도 틀리게 내보내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빠. 그가 돌아보았다. 왜 그러니? 나는 작게 말했다. 이 일이 너무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나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어떤 일들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아무도 감히 너를 얕보지 못할 테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8년 동안 나는 얕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을 뿐이다. 민준이가 먼저 헬리콥터 사다리를 올랐다. 두 눈이 반짝였다. 와, 아니 것일 같아요. 나는 뒤따라 올라가 부드러운 가죽 의자에 앉았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헬리콥터가 가볍게 흔들렸다. 창밖으로 그랜드 워커힐 호텔이 점점 작아지고 노란 불빛들이 뒤로 물러났다. 호텔 계단에서 나는 강민을 보았다. 그는 거기에 서 있었다. 처음에 침착함도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도 사라진 채 단지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가는 헬리콥터를 바라보는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가 무언가 소리쳤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가 창문에 바싹 다가갔다. 엄마, 저기 봐요. 너무 예뻐요. 나는 아들의 손가락을 따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가로등은 금빛 비단 같았고 자동차 행렬은 빛의 강물 같았다. 민준이가 작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그 옛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는 말을 잃었다. 옛날 집, 한성그룹의 저택. 8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곳. 아버지가 대신 대답해 주셨다. 아니, 더 이상 돌아갈 필요 없다. 민준이가 그를 돌아보았다. 정말요, 할아버지? 정말이다. 민준이가 크게 웃었다. 외할아버지 최고.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셨다. 나도 네가 최고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가족. 헬리콥터는 20분 가까이 더 날다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아래에는 불빛으로 환한 넓은 부지가 보였다.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할아버지,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헬리콥터는 큰 건물 옥상에 있는 헬기 착륙장에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자 한 줄의 사람들이 양옆에 서서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회장님,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나는 내렸다. 두 다리가 약간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낯선 느낌 때문이었다. 이곳은 너무 넓고 너무 밝았다. 지난 8년간 내가 머물렀던 주방 뒤의 작은 방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준이가 주위를 뛰어다녔다. 와, 집이 엄청 커요. 아버지가 웃으셨다. 앞으로는 익숙해질 거다. 나는 그에게 돌아섰다. 아빠, 그가 나를 보았다. 내가 물었다. 정말 저한테 화 안 나셨어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화났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화가 났었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죄송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돌아왔으면 됐다. 민준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이제 엄마가 괴롭힘 당할 일은 없는 거죠?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없다. 이제 아무도 감히 그러지 못할 게다. 민준이가 활짝 웃었다. 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장으로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저택의 큰 문 뒤에 아버지가 아직 내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 8년 전과 관련된 비밀. 그날 밤 나를 잠 못 들게 할 비밀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3층에 있는 침실은 내가 8년간 머물렀던 주방 뒤 작은 방보다 4배는 넓었다. 천장은 높았고 부드러운 노란빛의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으며 커튼은 벨벳처럼 두껍고 부드러웠다. 침대는 민준이가 가로로 누워도 공간이 남을 만큼 컸다. 하지만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방문 앞에서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서연아, 내일 아침에 할 이야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민준이를 달랠 때의 목소리도 호텔 연회장에서 내 손을 잡을 때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8년 전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내가 집을 떠나던 날, 아버지가 등을 돌리시던 날, 내가 한성그룹 집안에 들어가던 날, 병원에서 홀로 민준이를 낳던 날. 무언가 내가 항상 빠졌다고 느꼈지만 감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억의 한 조각이 있었다. 민준이가 몸을 돌려 내 팔을 꼭 껴안았다. 엄마, 나 여기 너무 좋아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그래. 민준이가 작게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엄마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가슴이 찔렸다. 아이는 겨우 8살이었지만 그 말은 어른 같았다. 엄마, 우리 이제 옛날 집으로 안 돌아가는 거 맞죠?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응, 안 돌아가. 민준이가 웃었다. 가볍지만 아주 안심한 듯한 미소였다. 아이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 앉아 계셨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안경을 쓴 채 신문을 읽고 계셨고 식탁에는 따뜻한 죽과 토스트, 그리고 민준이를 위한 우유가 차려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신문을 접었다. 일어났느냐?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네. 민준이가 뒤따라 달려들어왔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셨다. 이리 오너라. 그는 아이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죽을 떠주었다. 아주 익숙한 동작이었다. 예전에 그가 내게 해주시던 것과 똑같았다. 잠시 후 그는 내게로 돌아섰다. 서연아, 식사 끝나면 서재로 같이 가자.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어디 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할아버지랑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올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갈래요. 아버지가 웃으셨다. 넌 식사 다 하고 민 비서 아저씨랑 놀고 있거라.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 식사 후 나는 아버지를 따라 4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서재는 한성그룹 저택의 아래층 전체만 한 크기였다. 사방의 벽은 모두 책장이었고 중앙에는 짙은 갈색의 커다란 원목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 하나만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시며 내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하셨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느려졌다.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네.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처럼 낮고 무거웠다. 8년 전 네가 집을 떠나던 날 나는 정말로 너와 연을 끊으려던 게 아니었다. 나는 굳어버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날 네가 떠난 후에 사람을 붙여 너를 따르게 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저를 따라오게 하셨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손해볼까봐 두려웠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열어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걸 보거라. 나는 그것을 열었다. 첫 번째 장은 임신 진단서 사본이었다. 환자 이름은 나였다. 진단 날짜는 8년 전,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아빠, 내 목소리가 잠겼다. 알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래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아이가 이강민의 아이인 줄 알았으니까. 나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당연히. 그 사람 아이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더니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계속 읽어보거라.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아버지의 이름 이강민이 아니었다. 머리가 핑 돌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나는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이것이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다. 나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민준이는 그 사람 아이예요.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다. 그는 나를 보았다. 서연아, 진정하거라.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가슴이 아팠다.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슬프고 무겁고 진지했다. 그날 밤 너를 구해줬던 그 남자의 아이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8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 하나. 비 오는 밤, 어두운 길, 차 한 대, 낯선 남자, 위험해서 나를 끌어당겼던 손.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숨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나는 단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인생이 어젯밤에 막 바뀐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여전히 내 앞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두 번 다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귀가 멍멍해지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울렸다. 이강민의 아이가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내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다. 저는 그런 일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 앞에 놓아주셨다. 우선 앉거라. 나는 의자에 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아빠, 그날 밤이 어느 날 밤이에요?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아주 진지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그날 밤, 나는 몸이 굳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비 오는 밤,
어두운 길, 균형을 잃은 오토바이, 나를 잡아당겼던 손, 낮고 굵은 목소리, 내 어깨를 덮어주던 재킷.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나지만 저는 그냥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다. 그냥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냥 저를 도와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그래,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서재 책상으로 돌아가 다른 서류철을 꺼내 내게 밀었다. 하지만 그 후에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했다. 나는 감히 열어보지 못하고 서류철을 쳐다보았다. 왜? 찾으셨어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강민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놈이 네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순순히 결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지 않았다. 가슴이 찔렸지만, 하지만 그는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는 논쟁하지 않고 단지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병원 앞에서 옆모습이 찍힌 남자. 사진은 약간 흐릿했지만 큰 키의 체격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다. 하얀 셔츠, 걷어 올린 소매, 응급실 쪽을 향한 시선. 이 사람, 아버지가 말했다. 이 사람이 그날 밤 너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이다. 나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주 낯선 느낌. 익숙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생소하지도 않았다.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강지혁.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남진, 그룹 회장이다. 나는 굳어버렸다. 남진 그룹, 대신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때는 능가하기도 했던 거대 기업. 정말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동안 조사해서 확인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렇다면 그도 이 사실을 아나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때 너는 이미 결혼한 후였으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아닌 마치 과거 속에 예상치 못했던 문 하나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문. 그럼 민준이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죠? 아버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직은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가 대답했다. 네가 아직 모르는 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었다. 무슨 일이요? 그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그것은 민준이의 출생 당시 입원 기록 사본이었다. 생년월일, 출생시간.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빠, 뭘 보라는 거예요? 그가 말했다. 마지막 줄. 나는 읽었다. 보호자 서명 및 수납 확인, 강지혁.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아이 출산 비용 전부를 그가 지불했다. 나는 아무 말도, 숨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아버지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내가 물었다. 그럼 왜 돈을 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가 1년 내내 너를 찾았기 때문이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저를 찾았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네가 위험에 처한 줄 알았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 후에는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 후에 그는 너를 찾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어디서요? 그가 대답했다. 병원 문 앞에서. 네가 민준이를 낳던 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8년. 지난 8년 동안 낯선 한 남자가 조용히 병원 문 밖에서 내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속삭였다. 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주 깊은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이강민이 그 안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강민은 알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나와 결혼했고 8년 동안 한성그룹 집안에서 살게 했고 내가 믿게 내버려 뒀다.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내가 가족을 가졌다고 믿게 만들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분 때문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결혼식 날 네가 대신그룹 지분 10%를 그놈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기억났다. 그날 나는 그것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거래 함정이었을 뿐이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는 일어나 내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다. 너는 단지 사람을 너무 믿었을 뿐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고통도 후회도 아닌 분노였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지난 8년간의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갑자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사랑 때문이라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계산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외로움에서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이익이 되는 계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게 물을 더 따라주셨다. 서연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 이야기를 일찍 하지 않은 것은 네가 더 아플까봐 그랬다. 나는 그를 보았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아픈 것이 평생을 착각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 나는 침묵했다.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나를 깨어나게 하는 칼날이었다. 잠시 후 내가 물었다. 아빠, 그렇다면 이강민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저택 앞 정원을 내다보다가 말씀하셨다. 그렇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럼 왜 저랑 결혼한 거예요? 그가 돌아섰다. 대신그룹 지분 10% 때문에 나는 눈을 감았다. 결혼식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나는 지분 양도 서류에 서명했다.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신뢰라고 생각했다. 공동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교환 조건이었을 뿐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되찾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딸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되찾아야 한다. 내가 물었다. 어려울까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어렵지 않다.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 아주 낯선 감정이 차올랐다. 두려움도 걱정도 아닌 결이었다. 민준이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나는 돌아보았다. 왜 그래 아들? 아이는 내 팔을 껴안았다. 방금 정원에서 물고기 봤는데 엄청 큰 물고기가 있어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좋았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아이를 보았다. 얼마든지 있어도 된단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옛날 집으로 안 돌아가도 되네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돌아가. 민준이가 나를 올려다 보았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인데?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아빠가
이제 제 아빠 아니에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 질문은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네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는 듯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준이 앞에 앉아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는 여전히 내 아빠야. 민준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아빠가 저를 사랑해요?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왔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너한테는 엄마랑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민준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나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가벼워졌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서연아. 나는 돌아보았다. 네. 그는 다른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았다. 오늘 오후에 나랑 같이 갈 곳이 있다. 내가 물었다. 어디요? 그가 대답했다. 회사. 나는 깜짝 놀랐다. 대신그룹, 말씀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가 나를 보았다. 준비할 필요 없다.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를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8년 동안 나는 대신그룹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그곳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네가 최대 주주다. 나는 굳어버렸다. 제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내 지분 전부를 내 이름으로 이전해 두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인데요? 그가 대답했다. 35%. 나는 그를 보았다. 하지만 아빠. 그가 말을 끊었다. 내 몫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내 몫은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자부심도 기쁨도 아닌 책임감이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가서 네게 속한 것들을 되찾는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일하러 가요? 나는 웃었다. 응. 민준이도 따라 웃었다. 엄마가 일하는 거 좋아요. 내가 물었다. 왜? 아이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일하면 엄마가 강해지니까요. 나는 아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버림받은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박태준의 딸이었고 민준이의 엄마였으며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별말 없이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끊었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강민이 방금 입원했다. 심장이 쿵하고 멈췄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가벼운 뇌졸중이라고 한다. 방 안의 공기가 즉시 무거워졌다. 그리고 나는 나와 한성그룹 집안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강민이 입원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지 불과 몇 분 후 내 휴대폰도 계속해서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리고 또 다른 번호, 그리고 또.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다른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너무 익숙해서 벨이 울리기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심장이 뛰곤 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울리는 전화를 보면서도 쉽지 않았다. 민준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집사가 막 가져다 준 비행기 모형을 조립하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엄마, 전화 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민준이가 다시 물었다. 안 받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받을 필요 없어. 민준이가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아들의 단순한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서재에서 내려오셨다.
그는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았다. 그들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물었다. 한성 집안에서? 병원에서요. 아버지는 몇 초간 생각에 잠기셨다. 네가 오길 바라는 거겠지.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아,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왜?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8년 때문이에요. 그는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가벼운 끄덕임이었다. 알겠다. 내가 같이 가주마. 민준이가 즉시 벌떡 일어섰다. 저도 갈래요. 나는 돌아보았다. 안 돼. 민준이가 입술을 삐죽였다. 가고 싶어요. 나는 아이 앞에 앉았다. 집에서 민비서 아저씨랑 같이 있자. 응? 민준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작게 물었다. 아빠, 죽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 그냥 좀 아픈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기다릴게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1시간 후 아버지의 차는 나를 서울아산 병원으로 데려갔다. 한낮의 서울은 햇살이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어젯밤처럼 차가웠다. 병원 정문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나는 눈앞에 높고 하얀 건물을 올려다보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병원에 한 번 와본 적이 있었다. 민준이를 낳던 날. 그날 나는 혼자였다. 오늘은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차문을 열어주셨다.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두 사람은 입원 병동으로 들어갔다. 병실 문에 막 도착했을 때 나는 복도에 서 있는 최명숙 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처럼 화려한 실크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구겨진 하얀 셔츠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몇 초간 굳어 있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다가가지도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녀가 다가왔다. 강민이 좀 만나주렴.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저를 부르신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승패의 감정은 없었고 단지 피로감만 느껴졌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에 최명숙 여사는 감히 오랫동안 쳐다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지난 8년간 그녀가 그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들어가 보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침부터 계속 내 이름만 부르고 있단다. 나는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손이 차가워졌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밖에서 기다리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강민뿐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의 모습과 비교하면 내 앞에 남자는 다른 사람 같았다. 그는 문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서연아. 목소리가 아주 약했다. 나는 침대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다가가지 않았다. 나를 불렀다면서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와줬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힘이 부족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를 보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엇에 대해 미안한데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를 속인 거. 나는 그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방 안의 공기가 즉시 무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너와 결혼했어. 내가 물었다. 지분 때문이었나요? 그가 눈을 감았다. 응. 그 대답은 이전의 모든 사과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럼 지난 8년은 뭐였죠? 그가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진심이었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무엇이 진심이었는데요? 그가 말했다. 너와 정말로 함께 살고 싶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은 배신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그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날 밤 그 남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당신이 알고 있었군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전부 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두려웠으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병실 한가운데에 서서 8년 동안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보며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야위거나 병으로 창백해져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계산하고 숨기고 감정 대신 이익을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병상에 누워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힘조차 없는 약한 사람. 이강민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나는 웃음이 터졌다. 아주 가벼운 웃음이었다. 지분을 잃을까봐 두려웠겠죠.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처음에는 지분 때문이었어. 하지만 나중에는 아니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나중에는 뭐였는데요? 그가 눈을 감았다. 나중에는 너였어. 그 말은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늦어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단지 내 인생의 오래된 한 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심장이 살짝 떨렸다. 무엇 때문에 지키고 싶었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으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던 밤들, 차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달려나가던 모습들, 아빠 어디 갔어요? 엄마? 하고 묻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지킨 게 아니에요. 당신의 역할을 지킨 거죠. 그는 반박하지 않고 단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그 남자가 돌아왔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가 나를 보았다. 강지혁. 그 이름이 병실에 울려 퍼지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고 있었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얼마나 오래요? 그가 대답했다. 민준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가 쉰소리가 났다. 두려웠으니까. 그 질문은 이미 했어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네가 알면 네가 떠날까봐 두려웠어.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말했다. 너는 나보다 그 사람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나는 놀랐다. 이강민이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왜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와 결혼했어. 내가 물었다. 지분 때문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니었어. 긴 침묵이 흘렀다. 복도 밖에서는 발걸음 소리, 이동 침대 소리,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가 너를 찾고 있어.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었다. 알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예전이 아니라 지금. 나는 굳어버렸다. 지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어. 나는 그를 보았다. 확실해요?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를 만났어. 숨을 쉴 수 없었다. 오늘 아침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찾아왔어.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보았다. 눈빛이 아주 복잡했다. 너와 민준이에 대해 물었어.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속삭였다. 무엇을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머릿속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빙빙 돌았다. 공간, 소리, 빛,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가슴이 아팠다. 왜?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죠? 그가 나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붙잡을 권리가 없으니까. 그 말은 가벼웠지만 한 장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가 밖에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어디요? 그가 병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바로 복도 밖에. 나는 고개를 돌려 내 앞에 하얀 문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그 문 뒤에 8년 전 내 인생을 바꿨던 남자,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 없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그 남자와 다시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비 오는 밤의 희미한 기억으로만 여겼던 사람. 이름도 얼굴도 신분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가 바로 저 밖에 서 있었다. 내 등 뒤 병상에는 이강민이 누워 있었다. 서연아, 나는 돌아보았다. 만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를 보았다. 방금 그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네가 꼭 만나야 하는 건 아니야.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만나야 해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피곤했지만 더 평온해 보였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복도의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바로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큰 키에 꼿꼿한 자세, 하얀 셔츠, 깊은 눈빛.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소개도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지혁.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았고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8년의 세월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서연 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크지 않았지만 아주 명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나를 몇 초간 더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의 눈빛 같았다. 미안합니다. 그 말에 나는 흠칫했다. 왜, 사과하시죠?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8년 전에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저를 구해줬어요. 그가 나를 보았다. 하지만 곁에 있어주지 못했소.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이렇게 물었다. 8년 동안 저를 찾으셨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가 다시 물었다. 왜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잊을 수가 없어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감동도 당황스러움도 아닌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듯한 아주 가벼운 떨림이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이후 다시 돌아가 찾았지만 당신은 이미 떠나고 없었소.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병원을 찾고 CCTV를 찾고 기록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소. 내가 작게 물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나를 보았다. 3개월 전 그 아이를 보았소. 나는 굳어버렸다. 어디서요? 그가 대답했다. 공사장 앞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닮았더군. 그 말에 목이 메어왔다. 사람을 시켜 확인했고 결과를 얻었소. 나는 그를 보았다. 바로 믿으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었소. 이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무엇을 원하시죠?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를 만나고 싶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이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어젯밤 헬리콥터에서 웃던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외할아버지의 다리를 껴안던 모습. 아빠가 이제 제 아빠 아니에요? 하고 묻던 모습. 내가 물었다. 어떤 자격으로 만나고 싶으신 건가요?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아버지로서. 복도의 공기가 조용해졌다. 나는 그를 보았다. 아주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지난 8년 동안 민준이는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불렀다. 지난 8년 동안 내 앞에 남자는 자신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내가 물었다. 확실하신가요? 그가 말했다. 확실하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소. 단지 만나고 싶을 뿐이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참 후에 말했다. 좋아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져 있었다. 한 번. 내가 말을 이었다. 우선 한 번만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러고는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맙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잠시 후 그는 내 뒤에 병실 안을 보았다. 이강민이 전부 말했나 보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삶을 빼앗고 싶지 않소. 나는 그를 보았다.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럼 뭐요? 내가 대답했다. 단지 너무 늦게 오셨을 뿐이에요. 그는 가만히 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떠날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 말을 한 후에도 병원 복도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단지 너무 늦게 오셨을 뿐이에요. 말을 내뱉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주 낯선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8년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공허함. 강지혁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마치 자신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는 또 다른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소? 그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럼 민준이를 만나러 갈 때 함께 가도 되겠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거실 바닥에 앉아 비행기를 조립하던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는 여전히 이강민이 아빠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세상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파도가 곧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제가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러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더 다가오지도 강요하지도 더 묻지도 않고 단지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제된 모습이 그가 이강민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만나본 어떤 남자와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내가 병원을 나섰을 때 아버지는 이미 문 앞에 서 계셨다. 그는 내 뒤에 강지혁을 보았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만났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그는 강지혁을 보았다. 강 회장.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랜만이군. 나는 깜짝 놀랐다. 아빠, 그분을 아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알았다. 강지혁이 말했다. 저희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나와 강 회장이 나눌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해했다. 어른들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먼저 가볼게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가 집까지 데려다 줄 거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한낮의 서울은 차들로 꽉 막혀 있었다. 사람들은 서두르고 바빴고 평소처럼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삶은 마치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 것 같았다. 차가 저택 정문 앞에 멈췄을 때 민준이가 마당에서부터 달려나왔다. 엄마, 아이는 나를 꽉 껴안았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나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았다. 미안해, 아들.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웃었다. 무슨 얘긴데? 민준이가 아주 빠르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왔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멈췄다. 어떤 아저씨? 키가 엄청 큰 아저씨요. 문 밖에 서서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 아저씨가 너한테 말 걸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가까이 갔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준이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네. 그런데 웃었어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 아저씨 어땠어? 민준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랑 닮았어요. 나는 굳어버렸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다.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가 왔었던 것이다. 내가 만나도 좋다고 허락하기도 전에. 하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아는 척하지 않았다. 단지 바라보기만 했다. 8년 전 분만실 문 밖에서 우리 모자에 산 밖에서 서 있었던 것처럼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뭐 먹고 싶은데? 피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웃는 아이를 보니 내가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민준이를 평소보다 일찍 침실로 데려갔다. 아이는 침대에 누웠지만 아직 잠들지 않았다.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그럼. 민준이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슬퍼요? 그 질문에 나는 놀랐다. 왜 그렇게 물어봐? 민준이가 작게 말했다. 어제 엄마가 울었으니까요. 나는 침묵하다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안 슬퍼. 민준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무서워요? 나는 아이를 보았다. 아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다. 잠시 후 아이가 덧붙였다. 엄마 오늘 아침에 온 그 아저씨. 엄마가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알았다.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응, 맞아. 민준이가 다시 물었다. 엄마 친구예요? 나는 아이를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니,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내일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는 오래전에 깊이 잠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저택 앞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란 불빛이 연못 수면에 비쳐 반짝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수면에 작은 동심원을 그렸다. 8년 전 나는 이런 상황으로 이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나 자신도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겨우 받아들인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더욱 상상하지 못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아이는 몸을 일으켜 나를 보았다. 엄마 아직 안 자요? 나는 돌아섰다. 응, 아직. 민준이가 이불을 끌어당겼다. 나도 잠이 안 와요.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다. 왜 그래? 민준이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온 그 아저씨. 제 아빠예요?
그 질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바로 그 순간에 왔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정말 알고 싶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싶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응, 맞아. 민준이는 침묵했다. 울지도 더 묻지도 않고 단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강민 아빠는요? 목이 메어왔다. 이강민 아빠는 8년 동안 너를 돌봐준 사람이야. 민준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작게 말했다. 하지만 친아빠는 아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쥐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도 방금 알았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 아저씨는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응, 알고 있어. 민준이가 다시 물었다. 그 아저씨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나는 아이를 보았다. 응. 민준이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제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문제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어. 민준이가 놀랐다. 제가 결정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준이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너무 오래 생각해서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다 아이가 작게 말했다. 만나고 싶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왜? 민준이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아저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보는 눈빛이랑 똑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다. 그 아저씨가 더는 문 밖에 서 있는 게 싫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말할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엄마, 나 엄마 안 떠날 거예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엄마도 알아. 민준이는 그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거실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 앉아 계셨다. 그는 차를 마시고 계셨고 탁자 위에는 휴대폰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것, 다른 하나는 내 것이었다. 강 회장이 전화했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민준이는. 알고 있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이가 뭐라고 하더냐? 내가 대답했다. 만나고 싶대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어제의 걱정스러운 기색은 사라지고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럼 됐다. 나는 그를 보았다. 아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알아야 하고 민준이도 알아야 한다. 강 회장은 더욱 알아야 하고. 나는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제 그분과 이야기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했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이를 빼앗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나는 조금 놀랐다. 빼앗을 생각이 없다니요. 그가 말을 이었다. 단지 책임을 지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단순하지만 아주 무거운 한마디였다. 내가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응접실에 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부터 와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긴장감이 온몸에 퍼졌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지난 8년 동안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응접실 문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일어섰다. 가자. 나는 따라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응접실 문이 열렸다. 강지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거리감도, 병원 복도도, 저택의 대문도 아닌
오직 단 하나의 질문만을 담고 있었다. 민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응접실 문 앞에서 몇 초간 더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다. 강지혁의 질문이 여전히 공중에 맴돌았다. 민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전에 어떤 남자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조급함도 압박감도 아닌 기다림. 기회를 기다리고 대답을 기다리고 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응접실로 들어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민준이는 지금 옷 갈아입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고 단지 침묵했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끼어들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 한참 후에 강지혁이 입을 열었다. 고맙소. 나는 그를 보았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대답했다.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이 남자와 이런 방에서 마주 앉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병원도 학교, 앞도 아닌 내 집에서 8년 전 내가 내 손으로 떠났던 바로 그 집에서 미안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시는데요?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을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내 잘못이요. 당신을 8년 동안 혼자 두었으니까. 심장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저도 당신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하다가 가볍게 웃었다. 서로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지. 바로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하얀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아이는 문 앞에 서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단지 강지혁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강지혁,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가가지 않고 단지 아이가 놀랄까봐 가만히 서 있었다. 안녕, 그가 아주 작게 말했다. 민준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강지혁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살짝 숙였다. 마치 작은 친구에게 말하듯 우선은 아저씨라고 불러도 된단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보았다. 어제 민준이가 말했던 그 닮은 점을 보았다. 서 있는 방식, 보는 방식, 심지어 눈빛까지. 너무나 닮아서 내가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이가 물었다. 어제 문 밖에 서 있던 분이 아저씨 맞아요? 강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민준이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 저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그래. 민준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왜요? 강지혁이 아이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천천했다. 네가 나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디 가요? 그는 자리에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눈빛이. 민준이는 자기 눈을 만져보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저 정말 닮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준이는 다시 강지혁을 보더니 아주 작게 물었다. 아저씨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응접실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죽였고 아버지도 가만히 서 계셨다. 강지혁은 민준이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안다. 민준이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가 제가 아저씨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 질문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강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안다. 민준이는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 제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방 전체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감히 숨을 쉬지 못했고 아버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강지혁은 민준이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되고 싶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다. 민준이가 다시 물었다. 왜요? 그가 대답했다. 너는 8년 동안 다른 아빠가 있었으니까.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 말했다. 이강민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엄마는 밤마다 울었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지혁은 손을 내밀었지만 중간에 멈추고 감히 아이에게 닿지 못했다. 민준이는 그의 손을 보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와 스스로 그를 껴안았다. 아저씨가 더는 문 밖에 서 있는 게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주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집에 들어오세요. 그 순간 나는 강지혁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같은 남자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를 아주 가볍게 껴안았다. 마치 아플까봐 잃을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가 강지혁을 껴안는 순간 응접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그 몇 초의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나간 8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아팠고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이 더 이상 문 앞에서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감히 부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벼워졌다. 강지혁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는 민준이를 두 팔로 안았지만 아주 가볍게 마치 너무 세게 안으면 눈앞의 아이가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운 듯했다. 고맙다, 아들. 그가 작게 말했다. 민준이는 바로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문 밖에 서 있지 마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밖에 서 있지 않을게.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눈시울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잠시 후 민준이가 품에서 벗어났다. 아이는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저 이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질문은 빨리 왔지만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다. 네가 원한다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해요. 나는 강지혁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다. 마치 아이가 아닌 한 어른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부르렴. 민준이는 강지혁을 돌아보고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아빠, 단 한마디였지만 방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강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아주 밝았다. 응.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여기 있다. 민준이가 웃었다. 아주 가볍지만 아주 확신에 찬 미소였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지난 8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상실감도 후회도 아닌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충만감이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알겠네. 계획대로 하게라는 짧은 몇 마디만 하고 끊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아, 나는 일어섰다. 네, 그가 말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 내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그가 대답했다. 한성그룹 집안일이다. 방 안의 공기가 즉시 변했다. 민준이가 올려다보았다. 옛날 집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를 보았다. 무슨 일인데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한성그룹이 방금 금융감독원에 의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 나는 침묵했다.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강민은 직무가 정지되었다. 민준이는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물었다. 그럼 이강민 아빠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아이를 보았다. 이강민 아빠는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강지혁이 나를 보았다. 그곳에 가고 싶소? 나는 그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했다.
회사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끝맺음에 대해 묻고 있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정말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끝내고 싶어요.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 그리고 강지혁과 함께 한성그룹 저택으로 다시 돌아갔다. 한때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커다란 철문이 오늘따라 아주 천천히 열렸다. 마중 나오는 하녀도 짖는 개도 환한 불빛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최명숙 여사가 문계단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주 깊은 숙임이었다. 미안하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8년 동안 나를 울게 했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단지 피로감만 남아 있었다. 제 짐을 가지러 왔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방에 있다.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너라고 불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계단을 올랐다. 계단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혼 생활의 한 해 한 해를 지나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은 그대로였다. 싱글, 침대, 낡은 옷장, 민준이의 작은 책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옷장을 열고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들을 하나씩 집어넣었다. 많지 않았다. 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진정으로 이곳에 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방의 지퍼를 닫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낡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아주 천천히 잠갔다. 소리는 작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울렸다. 마치 과거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8년간 이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살면서 나는 평생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떤 장소는 단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길목이었으며 어떤 고통은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 몇 초 더 서 있었다. 싱글 침대, 민준이의 작은 책상,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던 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기억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단지 아주 낯선 평온함만이 남았다.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복도로 나섰다. 최명숙 여사는 여전히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그녀가 다가왔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멈췄다. 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에게 미안했다. 이번에는 마지못한 사과도 두려움 때문인 사과도 아닌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과는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끝맺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성그룹 저택의 대문을 나섰을 때 서울의 하늘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노란 햇살이 앞길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차 옆에서 계셨고 강지혁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똑같았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았다. 더 이상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작별 인사만이 남았다. 가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가 내게 차 문을 열어주셨다. 강지혁은 반대편에 서 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앞길은 아주 길었지만 8년 만에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그날 저녁 차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민준이가 문 앞으로 달려나왔다. 엄마, 아이는 나를 꽉 껴안았다. 엄마 기다렸어요. 나는 웃었다. 엄마 왔어. 강지혁이 내 뒤에서 차에서 내렸다. 민준이가 돌아보았다. 아빠, 아주 자연스러운 부름이었다. 아침처럼 망설이지 않았다. 강지혁이 허리를 숙였다. 아빠 여기 있다. 민준이가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아빠 저녁 먹으러 가요. 그가 내게 눈빛으로 의사를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가족 안에 있다고 느끼게 해준 식사였다. 책망하는 소리도 차가운 눈빛도 무거운 침묵도 없었다. 오직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강지혁의 따뜻한 눈빛만이 있었다. 식사 후 민준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어제 조립하던 비행기 모형을 다시 맞추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요. 내가 물었다. 왜? 민준이가 대답했다. 우리 집이 더 북적거려서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응. 아버지는 옆에 앉아 나를 보셨다. 서연아. 나는 돌아보았다. 네. 그가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하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지혁이 나를 보았다. 나도 같이 가겠소. 나는 놀랐다. 당신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앞으로의 일들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진짜 가족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나는 발코니에 서서 앞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익숙한 꽃향기를 실어왔다. 강지혁이 내 뒤로 다가와 옆에 섰다. 아무 말 없이 단지 그곳에 서 있었다. 한참 후에 그가 물었다. 서연아,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소? 나는 그를 돌아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말했다. 계세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장으로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이하 원작의 메타 메시지 번역. 제 이야기는 한 여성이 8년간의 인내, 상실, 오해를 겪으며 진정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아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결혼을 통해 올바른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일어서고 변화하고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며 진실을 용감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행복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위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은 제가 직접 창작한 허구의 이야기이며 실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시청자분들의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상 자신의 가치를 믿고 오랜 인내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둘째,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진실을 마주할 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과 솔직함으로 자녀를 보호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넷째, 항상 뒤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진정한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섯째, 인생의 새로운 기회에 마음을 여십시오. 때로는 행복이 늦게 찾아오더라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